오늘 아마 그 주말인데 이렇게 우리 언론인 분들께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이곳을 방문하게 된 것은 뭐 다 아시는 일이겠습니다만은 내년 3월 9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동포분들이 많이 좀 투표에 참여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러 왔습니다. 우리 미국에는 85만 명의 우리 동포 유권자분들이 계신데 지금보다 등록률이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2월 23일부터 2월 28일까지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전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 기간이 1월 8일날 마감되지 않습니까?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등록을 많이 하시고 투표를 많이 해주십사 그런 바람으로 오늘 오게 됐습니다. 나머지는 또 질문하시면 그렇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태영호 의원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현 상황을 이제 우리가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사전 유권자 등록이 이제 매우 낮은 그런 수치에 있습니다. 이 애틀란타 이 총영사관 관할에서 지금 6개 주에 다른 나라만 이제 또 푸에르토코와 버지니 아일랜드 이렇게 2개가 있어서 대단히 넓은 영토에 이제 우리 재국민들이 살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그 21대 총선을 했는데 그때 당시 유권자 등록 때 이제 투표율을 보니 23.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등록하신 분들보다도 실제 투표율이 대단히 저조했습니다. 원인은 코로나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오미크론이 지금 들이닥쳐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향후 몇 달 동안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서 이제 내년 대선에 재외국민들이 많이 투표할까 좋게 투표할까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재동표 위원장이신 김석희 위원장님과 저를 이제 이렇게 급하게 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이렇게 해서 두 분 인사 말씀 드렸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기자분들께서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성함을 말씀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호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윤수영 대표. 뉴스일보 윤수영 기자입니다. 지금 사전 등록률도 저조하지만 작년 총선 때 그 투표 참여율도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씀도 하시지만 저희 동남부 6개주에 투표소가 3곳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하고 부산하고 대전 거리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굉장히 넓은 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를 관두고 문을 닫고 또 직장에 휴가를 내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투표소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아틀란타 총영사관 관할 지역이 우리 대한민국의 8배 정도 됩니다. 그만큼 넓은데 투표소는 딱 3개소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투표하러 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 드려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을 놔두고 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십사 이런 것은 저 자신이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22대 국회에서 제가 이 법안을 제가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이 동포분들이 투표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 그건 제가 2가지 방향으로 법안을 냈습니다. 첫째는 투표 장소를 지금보다 대폭 확대해야 된다. 지금 현재의 법상으로는 인구 4만 명당 투표소를 하나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만 명이 넘으면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데 최대 2개밖에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틀란타에는 10만 명의 유권자가 있습니다. 유권자가 10만 명이면 현행 기준으로는 투표소가 3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고쳐야 된다고 법안을 냈습니다. 4만이 아니고 2만 명 기준으로 해야 된다. 2만 명이 넘으면 추가로 투표소를 설치하고 숫자 제한을 두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7개가 되는 겁니다. 3개가 있는 것보다는 7개가 있는 것이 그래도 좀 많은 불편을 덜어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법안을 그렇게 이미 오래전에 발의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편투표를 실시하자는 겁니다. 제가 여기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들이 저희들보다 먼저 와가지고 우편투표가 안 되는 것이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야말로 거짓말입니다. 동포들 우편투표를 실시하자는 법안은 여야를 통틀어서 제가 제일 먼저 냈습니다. 제가 내고 난 이후에 민주당도 발의를 했고 정의당도 똑같이 발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 우편투표가 실시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우편투표 법안을 낸 것은 사실은 우리 동포분들이 워낙 투표율이 저조하고 지난번 19대 대통령 선거는 11.2%가 투표를 하셨습니다. 근데 세계 각국에 215만 명의 동포 유권자가 계십니다. 그 중에 미국에 85만 명이 계십니다. 그런데 11.2%, 세계 215만 중에 22만 명이 실제 투표를 하셨습니다. 대단히 이게 낮지 않습니까? 우리 동포분들도 유권자인데 모두가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방법이 뭐냐? 여기 있는 아틀란타 총영사관은 8배 넓지만은 우리나라 땅보다도 시카고 총영사관이 관할하는 구역의 면적은 우리나라 땅의 22배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투표 참여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표 용지를 집에 다 보내드리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첫째는 동포분들의 주권 행사의 기회를 제대로 보장해줘야 된다고 하나 했고, 사실은 제가 우리 당의 재동포위원장에서 제가 면밀히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렇게 우편투표를 실시해도 우리 당이 절대 불리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편투표 법안을 제가 제일 먼저 냈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이게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지 않는 얘기고요. 다만 내년에 당장 이게 적용이 어렵다가 거의 현실화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이 국내 국외의 선거를 총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편투표를 실시하면 이런 게 예상이 된다. 우리 한국과 미국과 일본 같이 우편 시스템 체계가 잘 갖춰진 나라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보내면 정확히 도착할 것이고 정확히 기한 내에 돌아온다. 그러나 215만 우리 유권자들이 세계 도처에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아프리카 제국에 살고 계시고 중동, 남미, 아시아 각국 후진국에도 살고 계신 동포들이 많은데 거기에 투표용지를 보냈지만은 분실되는 사례도 많이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투표용지가 개표가 끝날 때까지 제때 도착하지 못한 투표용지도 많을 것 같다. 그러면 대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당장 적용하려면 지금 받고 있는 등록 당시에도 나는 우편투표를 할 사람이다. 나는 총영사관을 가서 하겠다. 양식을 딱 구분해서 이미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10일부터 받고 있는데 그런 게 전혀 구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년 적용은 어렵다라는 것이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렇더라 하더라도 투표소를 확대하는 문제는 빨리 여야가 합의를 해서 지금보다 제가 생각하는 대로 아틀란타에는 3개에서 7개로, LA 총영사관 같은 경우에는 3개에서 13개가 됩니다. 이렇게 꼭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우리 이상현 대표. 윤사대표 이상현인데요. 이렇게 선거 때가 되면 많이 오세요, 의원님들이. 오셔서 이제 간담회도 하시고 많이 얘기를 듣고 가는데, 가서 실제 법으로 통과된 건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재동포청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제안을 드리긴 하는데 뭐 그걸 탓하는 건 아니고 제가 그래서 재외동포위원회 국민의힘 좀 찾아봤는데 위원장 김석기 의원 빼놓으시고는 제가 다른 위원들이 누군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번 대선에 어떤 재외동포 정책을 갖고 있는지 뭐 발표는 됐지만 여기 있는 애틀랜타 동포들에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간단하게라도 어떤 재외동포 공약이 있고 그걸 실천하시겠다고 좀 약속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여기 다 언론인들이 있는데 저희 해외 언론도 힘듭니다 지금 여러 가지 때 저희 얼마 전에 세원협에서 세미나도 했는데 그래서 해외 언론 특별 지원법이 한번 발의됐다가 좌초된 적이 한 10년 전에 뭐 언론들에 대한 혹시 해외 언론들에 대한 국민의힘 자체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그 두 가지를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 우선 제가 재외동포위원장으로서 우리 해외동포분들에게 그런 지적을 받으면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최근에 동포들을 위해서 한 일 중에 참 내가 보람이 있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 동포분들이 밖에서 국내에 들어오실 때 격리 문제가 강제 격리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동포들이 왜 우리가 격리를 당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민주당에도 했고 다른 데도 했고 많이 한 것 같았어요. 저는 그걸 받자마자 제가 국회에 바로 청원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외교통일위원회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가 직접 나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동포분들이 밖에서 거주하시다가 백신을 2번 맞고 또 비행기 타기 72시간 전에 PCR 검사를 받아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증명서를 총영사관에서 받아왔는데 왜 우리 국민이 들어오는데 굳이 격리를 해야 되느냐. 그 제가 강하게 주장해서 그게 지난 7일 1일부터 거의 해결이 됐습니다. 다만 직계 가족의 경우에만 격리를 면제한다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제가 다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왜 형제 자매는 안 되냐. 직계 부모가 한국에 없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외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에게 공문을 만들어서 제가 직접 보냈습니다. 형제 자매도 빨리 면제를 해줘야 된다. 근데 그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안 들어주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7월 1일 날 직계 가족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이렇게 입고 갈 때 강제 격리가 면제된다는 걸 제가 사실 해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보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재외동포청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실현이 안 되는 문제도 제가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법안, 다시 말하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가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지금 야당이지 않습니까? 여당이 뜻이 있으면 대번거리 통과가 됩니다. 보통 보면 여당이 하고자 해도 야당이 막 반대를 하거든요. 야당이 제가 하자고 제가 먼저 이 법안을 내놨는데 여당이 의지가 있으면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지가 없어요. 이 재외동포청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 동포들이 750만 동포들이 살고 계신데 동북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면 이게 7개 부처, 8개 부처를 뛰어다녀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육부, 국방부, 병무청, 온 데다 뛰어다녀야 되거든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모든 기능을 한 군데 모아가지고 동포들이 원스톱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청이 꼭 필요하다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제가 법안을 내놨으니까 여당만 동조를 해주면 통과된다고 보거든요. 아까 저희 당의 이제 그 공약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우리 20대 대통령 선거의 저희 당의 공약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저도 이제 재외동포위원장이면서 저도 과거에 총영사 근무 경험이 있습니다. 또 대사관에도 근무를 해봤고, 이 동포분들의 입장이 어떤지 제 나름대로는 좀 알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이렇게 공약을 만든 게 아니고 재외 동포분들에게 두루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제가 그래서 나름대로 공약을 지금 최종 정리를 해서
윤석열 후보한테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마지막 이제 결정하는 과정이 이제 남아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우선 제가 재외동포 기본법, 재외동포청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재외동포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 기본법이 필요합니다. 그 법안을 제가 이미 냈습니다. 발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발의한다고 통과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바로 통과시키겠다는 뜻입니다. 본래 법안이라는 거는 정부 여당의 여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재외동포 기본 법안도 제가 발의를 해놓고 있고 재외동포청도 발의를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한인센터 이거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제 뭐 오늘 오신 분들 중에도 이중국적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신 걸로 제가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문제도 동포들에게는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천적 이중국적 이 문제도 그렇고 또 이중국적 연령을 또 낮추는 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일단 넣었습니다. 제가 제출한 공약에는 넣고 뿐만 아니라 제가 이래 보면 이제 아틀란타도 그렇겠습니다만은 뭐 아틀란타는 이 총영사관을 이전해야 된다 이런 민원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총영사관에 가보면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민원인들이 많아 줄을 쫙 서 있어야 됩니다. 이제 민원 서류 발급받기 위해서. 그래서 민원 수요가 많은, 다시 말하면 동포가 많은 지역의 총영사관은 아예 민원 서류 무인 발급기가 필요하다. 왜냐면 그냥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거든. 간단한 민원 서류면. 그런 것도 사실 제가 공약에 넣는 다양한 걸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해결되려면 저희들이 제가 야당인 상태에서 이걸 주장해 봐야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만약 저희들이 여당이 된다면 저는 그래도 어느 누구보다도 동포분들의 입장을 잘 아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 언론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외 언론이나 지역. 그래, 사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문제를 제가 들은 적이 진짜 사실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십시오. 다음 우리 최은경. 최은경입니다. 저는 복수국적 때문에 오긴 왔지만은 이 얘기를 이제 의원님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선거에 대해서도 옆에 계신 이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맨 첫 번째 선관위원을 했었어요. 그때 우리 아틀란타가 꽁찌했어요. 근데 꽁찌를 한 이유가 플로리다에서 여기 한번 투표하러 올 때 열 몇 시간씩. 근데 그렇게 오는 사람들은 정부 기관에서 파견 나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열과 상의를 해서 오지만 일반 서민들은 못 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카고 말씀도 하시고 여기 말씀하셨지만은 동떨어져서 있는데 사람들이 뭔가 바뀌어야 된다는 건 생각을 하지만 바뀌는 거는 현실적으로 본인들한테 와닿는 게 있어야 바뀌죠. 그 서로의 입장이라는 그러고 뭔가를 갖다 하는 사람들은 여기 단체장이라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의원님들 오시고 나면 참 힘들어요. 분란도 생기고 네 편 내 편 가리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뭔가를 갖다 꾸준히 우리 당은 이런 정책을 갖고 이렇게 간다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한꺼번에 와가지고 와서 너희 어떻게 해줄게 뭐 할게 항상 공수표로만 공약만 하고 가잖아요. 공짜. 그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꾸준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한테 재외동포를 뭔가 이렇게 소외시하고 우리가 그런다고 생각하시지를 말고 우리한테 와 닿는 게 없으니까. 제가 조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외교통일위원회 국회 상임위원회를 이렇게 지켜보시면 아마 느끼는 바가 있을 겁니다. 저는 사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동포 문제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스스로 그렇게 사실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어떤 걸 강조하고 있냐면 외교부 장관한테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재외동포들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 주재관을 2배 이상 증가 배치해라. 제가 강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아틀란타에도 얼마 전에 총격 사건이 불행한 사건이 났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오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 세계 각국에 있는 우리 270만, 우리 국적을 가진 국민은 270만 명인데, 유권자는 그중에 215만 명인데, 세계 도처에 살면서 어려운 불행한 사건, 사고에 이렇게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많은 숫자가 해외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해외에 나갑니다. 세계 도처에 우리 국민이 가지 않는 것이 없는데 거기에서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재국 경찰에게 신고만 한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공간이 우리 국민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현지에 총영사관도 있고 뭐 대사관도 있고 있는데, 사실 거기 있는 영사들이 우리 국민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사건을 당했을 때 효과적으로 잘 도와주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주재관이 있으면 경찰 주재관은 그런 전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현지 그 주재국의 경찰하고 또 경찰끼리는 또 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경찰 주재관이 있으면 우리 국민이 어려울 때 많이 도와줄 수 있거든요. 제가 이 문제를 생각해서 계속 강하게 경찰 주재관을 2배 정가 배치해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것도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저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우리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 국내에 있든 국외에 있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경찰 주재관 2배 배치라는 것도 이걸 못 하더라고요. 결국은 그것도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여당 같으면 또 입장이 또 다를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냥 아무런 평소에 관심도 없다가 그냥 선거 때 되어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국회 상임위에서 동포들의 코로나에 관한 이런 문제, 동포들의 안전 문제 제가 계속해서 이 일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질문자, 유진희 대표 기자. 코리안 뉴스 애틀란타 유진희 기자인데요. 일단 선천적 복수국적, 이 친구들은 여기서 태어나도 부모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영주권자면 한국 국적을 갖게 돼 있잖아요. 또 선거권이 있나요? 이 친구들한테? 한국 선거권이 있나요? 아니, 우리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 네. 18세 이상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친구들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잠정적으로 해외 동포에서 선거권을 갖고 있는 동포들이 몇 명인지 모른다는 거죠. 이 친구들은 지금 다 과락되는 거거든요. 예. 내가 한국 투표를 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에 이제 일명 홍준표법이라고 해갖고, 저도 이제 딸 아이가 99년생이는데 그 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영주권자였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취업을 하게 되니까 백그라운드 체크업을 했더니 이중국적으로 나왔대요. 근데 정작 동포들은 그걸 어디서 조회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무부에 들어가서 조회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출생신고를 한 적이 없어요, 한국에. 근데 이 아이한테는 그게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우리 아이가 이중국적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이중국적이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틴이 굉장히 궁금하죠, 동포 입장에서. 일단 내 아이가 이중국적인지 아닌지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예. 네. 제가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문제되는 우리 동포자녀들 한 2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투표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려주는 문제는 사실은 저도 할 수 있는 문제지만은 이 정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네.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이 총영사관, 네. 여기서 그 업무를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 있는 우리 국민들은 총영사관이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물론 사전에 등록도 받겠지만은 그 국민들에게 이 국민들이 관계되는 일들을 소상하게 세밀하게 잘 알려주고 보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총영사관이 해야 될, 정부가 해야 될 중요한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천적 이중국적 문제도 제가 알기로는 결국은 이제 그 신고 의무 기간이 지나가서 이제 그런 이제 불이익을 현재 당하는,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기간이 지나간 걸 본인들이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런 인식이 없기 때문에 지나가서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것도 우선적으로 첫째는 이 정부가 공간이 그걸 잘 살펴서 알려드려야 됩니다. 성실하게. 여기에 있는 이 집 자녀는 선천적 이중 국적자이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기 때문에 남자 같으면 18세 3개월 이전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알려줘야죠. 그건 정부가 해야 될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쨌든 그걸 모르고 지나버렸잖아요. 그죠? 지났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지났는데 나도 몰랐는데 미국에 공무원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군인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당신은 이중국 국자로 자격이 없다. 이제 이런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조회를 하느냐는 거예요. 개인. 제가 알기로는 당연히 법무부에서 해야죠. 국적에 관련된 문제이기 네. 때문에. 예, 예. 제가 포괄적으로 법무부라고 하지만 그건 총영사관을 통해서 확인해 달라고 그래야 됩니다. 네. 절차가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 다음 질문자, 저 변호사님 뭐 질문 있으세요? 예. 뭐 선천적 복수국적법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한데 아직 당론은 확정이 안 됐지만은 지금 이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변경 방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저는 지금 현재 아마 법무부에서 그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헌법 불합치 판정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헌법에 합치되지 못한다. 법을 고쳐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고쳐야 된다고 나온 기간이 내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9월 말까지. 예, 내년 9월 달까지 해야 되는데 그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이미 고시도 했고 아마 공청회도 다 마쳤고 현재 마지막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동포들이 원하는 사항과는 좀 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 그래서 이것은 동포들이 원하는, 다시 말하면 이런 피해를 근본적으로 피해를 없애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이런 논의를 누군가는 문제 제기를 크게 해야 됩니다. 이게 관심 있는 분들이 크게 해서 여야가 전문가를 데려다 놓고 또 당사자들을 이렇게 모시고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걸 해결해 줘야 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 거기 나서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의외로 사실 그 김석기 의원님께서 미국 방문해서 신의 한 수로 태영호 의원을 모시고 온 게 신의 한 수라 그러셨어요. 자, 인기가 본인보다 너무 많았어가지고 신한테 저도 지금 의외로 기자님들께서 뭐 종전선언이나 이런데 관심이 없으신지 뭐 이중국적 복수국적만 하시는데 우리 태영호님한테도 뭐 질문사항이 없으세요? 지금 이게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거든요. 아니 예. 맞습니다. 네. 아니 이제 태영호 의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저한테 기회를 주셔도 좋고 제가 꼭 추가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러면 일단은 제가 저 종전선언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한 번만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질문들이 역시 있으신지. 아니, 저 네. 코리안 뉴스 애틀란타 유진이 기자입니다. 지난번에 그 외무부 차관이 워싱턴 DC 와서 종전선언을 왜 해야 되느냐, 그 도덕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제정세 도덕적이라는 말이 그 유효가 됩니까? 국제정세에서?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정전선언이라는 건 쉽게 이야기하면 정전으로 만약 전쟁 상태를 끝내자라는 걸로 이제 서로 합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상대가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북한 이 4개 나라가 기본 이제 관여국들로 해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 정전이라는 건 항상 전승국과 전패국 사이에 전쟁을 정결짓는 이런 행위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과 이 북한 사이에는 지금 전쟁 상태가 아직도 진행되는 테크니컬 at war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우리가 냉철하게 한반도 상황을 들이켜 볼 때 남과 북이 야 이제는 싸우지 말고 화해로 가자라고 이런 무드로 가느냐 아니면 서로 점점 군비를 확장하고 무기를 더 첨단화하면서 진짜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와서만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지금 8차례 했고 그 중에 4정은 대단히 현대화된 게임 체인저 역할을 갖은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 상황에서 정전선언을 이제 우리가 만약 북한과 한다면 두 가지를 저는 판단해야 된다. 우선 이 정전선언을 해서 북한이 지금 날로 강화되고 있는 핵 무력 중강 책동을 우리가 멈춰 세울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느냐 이걸 첫 번째로 판단해야 되고 두 번째로서는 정전선언을 해가지고 이게 앞으로 전망적으로 우리한테 득이 될지 아니면 중국과 북한에 득이 될지 이걸 냉철하게 저는 따져봐야 되는 이건 국제 외교 정책에서 심각한 문제인데 제 같은 사람이 판단하건대는 우선 첫째로 정전선언에 우리가 하기에 앞서 북한이 핵 개발 포기 의사를 밝히고 지금과 같은 저런 미사일 실험을 계속해서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일단 하지 말을 걸 우리가 먼저 요구하고 북한이 그걸 중지하도록 하는 문제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두 번째로서는 정전선언을 놓고 남과 북이 지금 의견 차이가 극과 극 이 벽과 저 벽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정전선언을 채택해도 한반도의 우리 한국의 안보 구조에서는 변화가 없는 한계의 정치 선언에 불과할 거고 이게 잘 안 되면 스냅백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단히 나이브하게 생각하는데 북한은 정전선언과 관련해서 명백한 입장이 있습니다. 정전선언 단계에서는 유엔사를 해체하고 평화협정 단계에서는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된다. 그리고 정전선언을 하는 경우에는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두 가지 큰 조건 이중기준적 철회와 또 적대시정책 철회 이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전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이런 걸 들어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벽과 벽에 붙어있는 이런 상태에서 정전선언이 다 된 것처럼 이렇게 플레이하는 거는 저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문제를 좀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는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잠깐 이와 관련해서 우리 홍성국 대표. 저도 전혀 다른 질문인데. 예, 예. 저는 중전선언에 대해서는 뭐 100% 동감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럼, 예. 근데 국민의힘에서 오셨으니까 지금 동포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대선을 앞두고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 과연 지금 대선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 공약사항 내용 중에 두 가지 사항, 제가 궁금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약이 있으신지,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공약이 있는지 그 부분이 사실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잠깐만. 그럼 이 질문을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니까 김석기 의원님께서 마지막 답변을 하고 기자회견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제 그 답변을 하고 제가 선거 관련해 조금 더 얘기하고 그래서 기회를 정리하겠습니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 와서 동포분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대책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동포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작년에 치러진 4.15 총선에서 많은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없으면 선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정도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이 4.15 총선은 전체적으로 대단한 선거를 부실하게 관리한 면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것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선거 관리 부실 또는 부정선거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 우리의 잘못이 많았다. 그래서 선거에 졌다. 이렇게 저는 인정하고 내년도 선거를 잘 치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부정선거 대책을 세워달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분들이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저희들은 거기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선거는 일체의 부정선거가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감시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자꾸 우리가 부정선거 얘기를 하면 그걸 내세우면 이 중도층에 있는 유권자들이 저희들을 외면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왜 자꾸 부정선거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내년에 치러지는 부정선거는 철저하게 우리가 감시를 하되 지금 그것보다는 우리가 보다 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은 지난번 이 부정선거 얘기를 하면 사전투표가 부정선거다. 또 심지어는 우리 동포분들도 총영사관 가서 투표를 안 하겠다. 본국에 들어가서 직접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총영사관에 투표하는 것도 못 믿겠다. 또 사전투표는 부정선거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을 우리가 우려하느냐 하면 저희 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께서 3월 9일날은 도저히 본인이 개인 사정상 투표를 할 수가 없고 부득이 사전투표를 하고 싶은데 이거 하면 정말 부정선거다. 이 표가 다른 데로 다 간다. 이래버리면 투표장에 안 가거든요. 포기해버립니다. 그럼 오히려 저희 당 지지표가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절대로 그런 걸 경계합니다. 그리고 총영사관 가서 투표하면 이거 부정선거가 될 우려가 많다. 차라리 안 가버리겠다.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그런 마음을 먹으면 저는 엄청난 저희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투표장에 가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그 금년 봄에 이루어진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그런 문제가 굉장히 크게 제기가 됐거든요. 사전투표를 없애야 된다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전투표에서도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그리고 저희들이 철저하게 감시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정선거를 우려해서 투표를 안 하겠다. 제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동포분들이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어요.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저는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탄핵 때 제가 앞장서서 탄핵을 의정단상에서 나서서 반대를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어떤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부족해서 대통령이 지금 저 영어의 몸이 되어서 5년 가까이 저렇게 불행하게 계신데 하루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이 정권은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사면이 가능한데 여러 가지 핑계를 들어가면서 사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빨리 대통령께서 이 사면이 돼서 이제 나오시길 원하는데 최근에 병원에 가 계십니다. 병원에 계시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 윤석열 후보가 저한테 직접 한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그 0시에 박근혜, 이명박 두 분 대통령님을 사면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취임식에 나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이런 말씀 직접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 가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 대한민국 내에서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국민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던 그분은 사실 지금 다 아는 얘기지만 그분이 그렇게 장기적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계셔야 될 만큼 확실히 드러난 죄가 아직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이고 고령이고 지금 병이 있는데 그분을 5년 동안 저렇게 그 감옥에 있는 것이 그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나오시길 바라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가 분명히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정권이 바뀌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본인이 직접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바로 나오시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정권 바뀌기 전에 얘기를 발표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뭐 공약 사항으로 넣는다거나 예를 들면은 이재명 후보가 먼저 후보 입장에서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박근혜 대통령 사면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뭐 이미 늦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문제는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대방이 사실은 현재 불리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방법을 다 쓸 거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 카드를 쓸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것은 진정성이 있는 게 아니고 선거 국면에서 그걸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 이 야권을 분열시킬 것인지 그 타이밍을 봐가면서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진정성이 없는 선거를 위한 쇼를 하는 것은 국민들이 다 그 내용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윤석열 후보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차피 이 선거에서 있는 힘을 다해야 되는데 내가 공식적으로 이걸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이 선거를 치르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걸 해서 이 선거에 나는 정말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불리하다 이런 생각되면 그건 지금 당장 공개적으로 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본인이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한 약속은 저는 반드시 지킬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부원 설명을 한다면 지금까지는 사전투표할 때 이 투표소에 가보면 줄이 두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관내 투표와 관외 투표 이렇게 두 줄을 서서 이제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투표가 진행된 다음에 선거 박스를 관외 투표는 우편국에서 와서 우편국 직원이 실어 가고 관내 투표는 선관위에서 자기 관내 선관위에서 실어 가고 했는데 이 선거법이 개정돼서 지난 우리가 4.7 재보궐 선거 때부터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선거 관외 투표를 우편국 직원이 와서 가지고 우편국까지 갈 때 지난 시기처럼 우편국 직원이 혼자 와서 차에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당에서 파견한 선거 참관인이 그 차에 같이 타고 그 선거 박스를 같이 움직입니다. 선관위까지. 그렇게 돼서 지난 시기 일부 분들이 제기하는 것처럼 싣고 가는 도중에 바꿔치기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더 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사항을 이제는 없으시면 되고 다음 지난 시기 이제 사전투표에서 뭐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많은 분들이 박스를 이제 본 선거 때까지 당일 선거 그때까지 보관하는 거기서 또 무슨 일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들을 많이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4.7 보궐선거 때부터는 선관 관리하는 거기에 CCTV를 다 설치하고 만약 누가 의혹을 제기하거나 의의 신청을 하면 시나 중앙선관위에서 그 CCTV 그걸 계속 녹화하거든요. 그거를 의의를 제기한 당에서 다시 리플레이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제가 강남갑에서 4.7 보궐선거를 했는데 그때 선거 투표 당일날 우리 당 참관인들은 다 개수기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선거 아침 시작부터 저녁 6시까지 실제 몇 명이 투표하느냐 다 계산해가지고 그걸 우리 자체로 숫자를 가지고 다 계산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본 선거 투표 날 하고 이제 사전투표 박스를 다 열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에 실제 있는 투표수와 우리가 자체로 계산한 투표수에서 어느 정도 차이 나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보는데요. 만약 뭐 우리가 계산한 건 한 400인데 뭐 한 800장이 나왔다. 이러면 뭐 우위를 제기할 수 있겠죠. 근데 거의 비슷한 숫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2중, 3중으로 결국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질문하고 싶은데요. 이게 좀 보편적인 질문입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다 궁금해하는 거.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국민의힘 경선 전에는 이제 홍준표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율을 냈는데 이게 뒤바뀌었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그거는 우리 국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선거관리위원이었습니다. 네. 그 선거관리위원으로 선거관리를 했는데 아주 공정하게 정말 정확하게 공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본선에서 한 사람이 후보를 뽑을 때는 아시는 대로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그 다음에 당원 여론조사 50% 했거든요. 제가 그걸 바로 봉함된 여론조사기관에 가져온 걸 개표할 때도 제가 직접 바로 현장에서 바로 그걸 봤습니다만은 일반 여론조사를 개표하니까 홍준표하고 좀 앞섰고요. 당원 여론조사는 이제 윤석열하고 많이 앞섰습니다. 갑자기 합식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표차에 의해서 한쪽은 홍준표가 앞섰는데 여기가 훨씬 많은 표차를 앞섰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규정에 의해서 당선이 된 것입니다. 거기는 정말 의심할 그게 없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저희들이 온 목적이 이 투표 동료 때문에 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 가지 선거 투표하기 환경도 어렵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꼭 해주십사 이렇게 호소하는 것은 투표에 많이 참여하는 것이 우리 동포분들의 권익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동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뭐 선천적 이중국적 문제 또 여러 가지 왜 너희들은 말만 그렇게 하느냐 뭐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만약에 85만 미국 유권자 중에서 실제 절반만 투표에 참여를 하셔도 40만 표가 넘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30몇만 표처로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반만 참여하셔도 미국 동포들이 대통령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요, 대통령이 직접 뛰어옵니다.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 문제 다 해결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힘을 행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힘이 뭐냐 하면 이 참여권 투표잖아요. 여기 있는 동포들께서 투표에 많이 참여하면 하실수록 본국 정치권, 정부가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지원을 더 많이 하게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은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동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 투표를 하실 때 저는 동포분들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투표를 하느냐는 그 각자가 알아서 판단하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미국 땅에 사는 동포들께서는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좋아져야 여기 사는 분들이 생활이 편하고 도움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근무했던 일본의 경우 지금 45만 제1동포가 살고 계세요. 지금 45만 제1동포는 아우성입니다.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한일 관계가 지금 사상 최악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도 반일 감정이 높아져 있고 저기는 혐한 감정이 엄청나게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 너 땅에서 돌아가라 막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1동포들은 평생 거기 살아야 되는데 너무 힘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좀 한일 관계 좀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한미 관계는 좋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생각에서 만약에 이 정부가 계속하면 정말로 한미 관계가 어떻게 될까 정말 걱정스러운 점이 많거든요. 여기 사는 동포들은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동맹 관계로서 앞으로 더욱더 발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여기 있는 동포들이 삶이 편해지는 겁니다. 투표에 참여하셔서 그런 점도 잘 헤아려서 주권 행사를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도 좋고 여기 사는 동포들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일이다. 그래서 어렵지만은 정말 투표에 참여해 주시고 참여하기 위해서는 1월 8일 이전에 등록을 꼭 해 주십사. 그걸 간절히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공식적인 기자회견 끝나겠습니다.